조선 중기 정조 임금 시절 한양에서 멀지 않은 어느 산골 마을에 가난한 선비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선비의 이름은 정윤우였습니다. 그는 과거에 급제하지 못한 채 30줄에 접어든 낙향 선비였지요. 비록 벼슬길에는 오르지 못했으나 마을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습니다. 그를 아는 이가 귀한 시절 정윤우는 마을 아이들에게 천자문을 가르쳐주고 어른들의 소지를 대신 써주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야담 임혜창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정윤우가 사는 집은 초라했습니다. 기와 한 장 없는 초가집이었고 방은 겨우 2칸에 불과했지요. 그나마 한 칸은 책으로 가득 차 있어서 정윤우는 나머지 한 칸에서 잠을 자고 밥을 먹고 글을 썼습니다. 그와 함께 사는 이가 딱 한 명 있었습니다. 멋은 박득세였지요. 박득세는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나무를 패고 밭을 갈면서도 입을 열지 않았고 정윤우가 말을 걸어도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늦은 봄날 저녁이었습니다. 정윤우는 마루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고 박득세는 마당에서 도끼를 갈고 있었습니다. 저물어가는 햇살이 마당 한쪽을 비추고 어디선가 두견새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구름이 몰려오더니 순식간에 하늘을 뒤덮었지요. 정윤우는 책을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비가 오려나 보구나. 박득세도 도끼질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마치 무언가 불길한 기운을 느낀 듯 했지요. 우르르 천둥 소리가 울렸습니다. 정윤우가 방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몇 방울에 불과했으나 금세 하늘이 뚫린 듯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득세야, 빨리 들어오게. 정윤우가 소리쳤으나 박득세는 여전히 마당에 서서 산 너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 끝에는 어둠에 잠긴 큰 기와집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이 고을에서 가장 부유한 양반댁이었지요. 박득세는 한참을 그곳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몸을 돌려 헛간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윤우는 방문을 닫으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밤은 어째 마음이 편치 않구나. 어째서인지 그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정윤우는 촛불을 켜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밖에서는 빗소리와 천둥 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지요. 그는 붓을 들어 글을 쓰려 했으나 어째서인지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구나. 무엇이 이리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똑똑똑.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윤우는 붓을 내려놓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처음에는 빗소리에 섞인 착각인가 싶었지요. 하지만 다시 한번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똑똑똑. 이 밤중에 누가 찾아온단 말인가? 정윤우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문 앞에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흰 저고리에 검은 치마를 입은 여인이었는데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윤우를 놀라게 한 것은 빗물이 아니었습니다. 여인의 얼굴과 손에 핏자국이 묻어 있었던 것입니다. 또 도와주십시오. 여인은 그 말을 남기고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정윤우는 황급히 여인을 부축해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촛불 아래서 보니 여인의 상태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저고리 소매가 찢어져 있었고 손등에는 긁힌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무엇보다 치맛자락이 진흙과 핏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정윤우가 다급히 외치자 박득세가 헛간에서 뛰어왔습니다. 박득세는 여인을 보자마자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말없이 물을 떠왔고 정윤우는 여인의 얼굴을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핏자국이 씻겨나가자 여인의 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30 안팎으로 보이는 여인이었습니다. 미인은 아니었으나 맑은 이목구비를 가진 단정한 얼굴이었지요. 하지만 그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리시오. 정윤우가 여인의 어깨를 가볍게 흔들자 여인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 내 집이요. 당신이 문을 두드려 들여보냈소. 여인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초라한 방이었으나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안도한 듯 한숨을 내쉬었지요. 감사합니다. 정윤우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요? 이 밤중에 어찌 이런 꼴로? 여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떨구고 입술을 깨물 뿐이었지요. 정윤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박득세에게 말했습니다. 따뜻한 물을 더 끓여오게. 그리고 깨끗한 천도 가져오고. 박득세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정윤우는 여인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은 말하기 싫으시면 하지 마시오. 우선 몸을 추스르시오. 여인은 정윤우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경계와 두려움 그리고 희미한 감사가 섞여 있었습니다. 박득세가 뜨거운 물과 깨끗한 천을 가져왔습니다. 정윤우는 여인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으로 상처를 닦으시오. 내 잠시 밖에 나가 있겠소.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윤우는 방을 나와 마루에 앉았습니다. 빗줄기는 여전히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지요. 박득세가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정윤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 여인, 심상치 않아 보이네. 박득세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핏자국이 저렇게 많은 걸 보니 분명 무슨 일이 있었을 게야. 혹시 누군가에게 쫓기는 건 아닐까? 박득세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다만 그의 시선이 다시 한번 산 너머 기와집 쪽으로 향했지요. 얼마 후 여인이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셔도 됩니다. 정윤우가 방으로 들어가자 여인은 이미 얼굴과 손을 깨끗이 씻은 상태였습니다. 찢어진 소매도 매듭을 지어 정리했지요. 하지만 치맛자락의 얼룩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상처는 깊지 않으시오? 괜찮습니다. 큰 상처는 아닙니다. 여인은 손등에 긁힌 자국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정윤우는 안심했습니다. 다행이군요. 그나저나 정윤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당신은 누구시오? 이 고을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여인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과부입니다. 과부? 네. 남편이 3달 전에 죽었습니다. 정윤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죄송하오. 괜찮습니다. 여인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지요. 정윤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미음을 끓였습니다. 쌀이 많지 않아 묽은 미음이었지만 정성껏 끓인 것이었지요. 드시오. 몸을 녹이셔야 합니다. 여인은 미음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지요. 순간 여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왜 그러시오? 아닙니다. 그저 여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저에게 해준 음식도 미음이었습니다. 정윤우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빗소리는 점점 잦아들었고 방 안에는 촛불만이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거의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루에 앉아 동쪽 산 너머를 바라보며 작은 소리로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당신이 심은 매화나무에 올해도 꽃이 피었어요. 당신은 보지 못했지만 정윤우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남편을 그리워하는구나. 저토록 깊은 사랑을 했던 모양이로다. 박득세는 마당 한쪽에 앉아 여인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상한 감정이 어려 있었지요. 동정일까요? 아니면 다른 무엇일까요? 한밤중이 되자 정윤우가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쉬시오. 내일 날이 밝으면 당신이 갈 곳을 의논하시지요.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윤우는 방을 내어주고 마루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무언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정윤우는 촛불을 켜고 마루에 앉아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붓을 든 것이었지요. 빗소리는 완전히 그쳤고 밤하늘에는 구름 사이로 달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윤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인이 방문을 열고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지요. 아직 주무시지 않으셨소? 여인은 대답 대신 천천히 정윤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윤우는 놀라 붓을 놓았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오? 어서 일어나시오. 하지만 여인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무슨 일이오? 여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촛불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제가 부탁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윤우는 긴장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씀하시오. 여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를 안아주시겠습니까? 순간 정윤우의 손이 굳었습니다. 촛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여인은 정윤우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슬프면서도 묘하게 간절했지요. 남편이 죽고 나서 단 한 번도 사람의 온기를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밤이 지나면 저는 아마 다시는 이런 부탁을 할 수 없을 겁니다. 여인은 천천히 정윤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촛불 너머로 보이는 그 얼굴은 핏자국이 씻겨나가고 나니 생각보다 젊고 단정했습니다. 그저 한 번만 사람의 체온을 느끼고 싶습니다. 정윤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들어 여인의 어깨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끌어안지는 않았습니다. 잠시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윤우는 깊은 숨을 내쉬고 천천히 손을 거두었습니다. 용서하시오. 여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윤우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건 온기가 아니라 확인이겠지요. 여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정윤우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인지 시험하고 있어. 만약 내가 당신을 안았다면 당신은 이 집을 믿지 못했을 것이고 나를 믿지 못했을 것이요. 여인은 한참을 정윤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물러서며 처음으로 작게 웃었습니다. 역시 선한 분이시군요. 정윤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하지 않소. 다만 흔들리고 싶지 않았을 뿐이요. 여인은 다시 마루 끝으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어둠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 남편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일을 평생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박득세가 어둠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는 마루 끝에 도끼를 내려놓으며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슬픈 사람과 분노한 사람은 다릅니다.
정윤우와 여인이 동시에 박득세를 바라보았습니다. 박득세는 계속 말했습니다. 슬픈 사람은 고개를 숙이지만 분노한 사람은 고개를 들지요. 여인은 잠시 박득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윤우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여인은 처음부터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촛불이 작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밤은 아직 깊었고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인은 마루 끝에 앉아 어둠 속 산 너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윤우는 그녀 옆에 조심스럽게 자리를 잡았지요. 이제 말씀해 주시겠소? 여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산 너머에 큰 기와집이 있지요? 정윤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이 고을에서 가장 큰 양반댁이요. 여인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 순간 정윤우는 여인의 치맛자락 아래 작은 칼자루 하나가 감춰져 있는 걸 보았습니다. 당신, 설마. 여인은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제 남편은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으나 단호했습니다. 저 양반댁 도련님이 술에 취해 사람을 쳤고 관아에선 돈을 받고 사고사로 덮었지요. 정윤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여인은 계속 말했습니다. 남편은 죽기 전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당신만은 살아야 하오. 제발 살아서 우리 아이를 낳아주오. 여인의 손이 배에 닿았습니다. 하지만 열흘 후 저는 아이를 잃었습니다. 너무 많이 울어서 몸이 상했던 겁니다. 정윤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석 달 동안 그 집을 지켜봤습니다. 도련님이 언제 나오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두 알아냈지요. 여인은 정윤우를 돌아보았습니다. 오늘이 그 도련님 생일입니다. 큰 잔치를 벌였지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후원으로 갈 겁니다. 저는 그곳에서 기다릴 작정이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여인은 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비를 만났습니다. 온몸이 젖어버렸고 칼을 숨긴 곳도 물에 젖었지요. 그래서 잠시 비를 피하려 했습니다. 정윤우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나는 당신을 도운 게 아니라. 여인은 정윤우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은 한 과부에게 비를 피할 곳을 내어주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여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아까 저를 안아주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그러셨다면 저는 이 일을 혼자 끝낼 수 없었을 겁니다. 남편에게 부끄러운 사람이 되었을 테니까요. 정윤우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옳지 않소. 사람을 죽이는 건 옳지 않다는 걸 압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법이 옳지 않을 때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관아가 돈에 팔려버렸을 때 누가 약한 자를 지켜줍니까? 정윤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박득세가 끼어들었습니다. 가시려거든 뒷문으로 가시오. 정윤우와 여인이 동시에 박득세를 바라보았습니다. 박득세는 뒷뜰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 길로 가면 양반댁 후원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앞길은 하인들 눈에 띕니다. 여인은 잠시 박득세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러시는지요? 박득세는 대답 대신 마루 끝에 두었던 도끼를 들어 뒷문 빗장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콰당, 빗장이 부러졌습니다. 빗장이 고장났습니다. 누가 언제 지나갔는지 저는 모릅니다. 정윤우가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박득세는 처음으로 정윤우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나리는 그를 아는 양반이시지만 세상에는 글로 풀리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정윤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박득세는 계속 말했습니다. 제 동생도 양반댁 마차에 치여 죽었습니다. 관아는 움직이지 않았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박득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담담했으나 그 속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비겁했습니다.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지요. 동생은 15이었습니다. 저보다 글도 잘 읽고 노래도 잘 불렀습니다. 박득세는 과부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엔 비겁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인은 한참을 박득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깊이 절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윤우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뒤엉켰습니다. 이건 옳지 않다. 사람을 죽이는 건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렇다면 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사람은 그저 당하고만 살아야 하는가? 정윤우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붓을 들어 종이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이 물었습니다. 무엇을 쓰시는지요? 정윤우는 종이를 건넸습니다. 오늘 밤 나는 혼자 술을 마시다 잠들었고 머슴은 뒷간에 갔다가 체했소. 우리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소. 여인은 종이를 받아들고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윤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는 당신을 말리지도 돕지도 않겠소. 다만 모를 뿐이요.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득세가 헛간으로 가서 무언가를 가져왔습니다. 마른 옷과 검은 천조각이었지요. 이것으로 갈아입으시오. 젖은 옷으로는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여인은 옷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검은 옷으로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머리에는 검은 천을 둘러 얼굴을 가렸지요. 달빛 아래 서 있는 여인의 모습은 마치 저승사자 같았습니다. 여인은 치맛자락에서 칼을 꺼냈습니다. 달빛에 반짝이는 칼날이었습니다. 이 칼은 남편이 쓰던 것입니다. 나무를 깎고 과일을 자르던 칼이지요. 여인은 칼을 쥔 손이 떨리지 않도록 꽉 움켜쥐었습니다. 오늘 이후로 저는 다시는 이 칼을 쓰지 않을 겁니다. 정윤우가 물었습니다. 죽일 작정이요? 여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죽이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평생 기억하게 만들 겁니다.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누구를 죽였는지. 여인은 뒷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정윤우가 뒤에서 물었습니다. 이름이라도 알 수 있겠소? 여인은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최서연입니다. 최서연. 제 남편 이름은 박문수였습니다. 착하고 성실하고 누구보다 저를 사랑했던 사람이었지요. 최서연은 뒷문 밖으로 사라지기 전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아까 제 부탁을 거절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는 남편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정윤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서연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박득세는 부러진 빗장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었나 봅니다. 정윤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서연이 떠난 후 정윤우는 방으로 들어가 술병을 꺼냈습니다. 박득세가 물었습니다. 정말 마실 겁니까? 증거를 만들어야지. 정윤우는 술잔에 술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단숨에 들이켰지요. 독한 술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나리, 후회하십니까? 정윤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네. 후회인지 죄책감인지 아니면.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득세는 마당으로 나가 뒷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곳에 앉아 있었지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달은 중천에 떠 있었고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정윤우는 마루에 앉아 산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너머 기와집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으악! 정윤우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박득세도 뒷간에서 뛰어나왔지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들었나? 네. 잠시 후 양반댁 쪽에서 불빛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횃불을 든 사람들이 여기저기를 뒤지는 모양이었지요. 정윤우는 재빨리 방으로 들어가 술병을 쓰러뜨렸습니다. 술이 바닥에 흘렀고 그는 마루에 비스듬히 누웠습니다. 득세야, 너도 뒷간에 그대로 있게. 알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집에 누구 있소? 정윤우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문을 열자 관아 사람 둘이 서 있었지요. 무슨 일이요? 관아 사람은 정윤우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고 옷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양반댁에서 큰일이 났소. 혹시 수상한 사람을 보지 못했소? 정윤우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수상한 사람이라니. 무슨 일인데요? 도련님이 칼에 찔렸소. 정윤우는 놀란 척했습니다. 칼에 찔렸다고요? 또 돌아가신 겁니까? 다행히 목숨은 건졌소. 하지만 다리를 크게 다쳤지. 범인을 찾아야 하는데 혹시 이 근처에서. 정윤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저녁부터 술을 마셨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했소. 관아 사람이 집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혼자 사시오? 아니요. 머슴이 하나 있소. 어디 있소? 바로 그때 박득세가 뒷간에서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배를 움켜쥐고 있었지요. 배가. 관아 사람이 코를 막았습니다. 뒷간에 있었구려. 네. 저녁에 상한 걸 먹었나 봅니다. 관아 사람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술 취한 선비와 배탈 난 머슴, 이들은 범인과 무관해 보였으니까요. 혹시라도 수상한 사람을 보거든 즉시 알리시오. 그러겠습니다. 관아 사람들이 떠나자 정윤우는 문을 닫았습니다. 박득세가 물었습니다. 끝난 겁니까? 정윤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것 같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정윤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득세야, 내 날이. 오늘 밤 일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정윤우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 아무 일도 없었지.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이 작은 집에서 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요. 밤은 깊어갔고 달빛만이 조용히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그날 이후 양반댁 도련님은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칼에 찔린 상처가 깊어서 제대로 걷지 못하게 된 것이지요. 또한 술을 마실 때마다 다리에 통증이 와서 다시는 술을 마시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관아는 범인을 찾으려 했으나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도련님도 범인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고 했지요. 다만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었다고만 했습니다. 결국 사건은 흐지부지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선 소문이 돌았습니다. 하늘이 벌을 내린 것이다. 악행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석 달 전 죽은 그 사람의 원혼이 갚은 게 아니겠는가. 양반댁은 소문을 막으려 했으나 소용없었습니다. 오히려 소문은 더욱 커져갔지요. 정윤우는 평소와 다름없이 지냈습니다.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마을 사람들의 소지를 써주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멍하니 산 너머를 바라볼 때가 있었지요. 박득세도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예전보다 조금 더 자주 웃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윤우가 대문을 열자 문 앞에 작은 보따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정윤우는 보따리를 집어들었습니다. 가벼웠고 깨끗한 천으로 쌓여 있었지요. 안에는 깨끗하게 씻긴 흰 저고리 하나와 쪽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윤우는 쪽지를 펼쳤습니다. 글씨는 서툴렀으나 정성스러웠습니다. 저는 살아 있습니다. 남편이 원했던 대로 끝까지 살아내겠습니다. 그날 밤 선생님의 거절 덕분에 저는 남편 앞에 떳떳할 수 있습니다. 두 분의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정윤우는 쪽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불에 태웠습니다. 박득세가 다가왔습니다. 누구에게서 온 겁니까? 모르는 사람일세. 그럼 왜 태우십니까? 정윤우는 작게 웃었습니다. 알 필요 없는 일이니까. 박득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흰 저고리는 깨끗하게 빨아서 장롱에 넣어두었습니다. 언젠가 누군가 필요할 때 쓰라고 말이지요. 그날 이후 정윤우는 더 이상 글로만 세상을 보지 않았습니다. 세상에는 글로 풀리지 않는 일도 있고 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도 있다는 걸 깨달았지요. 박득세는 더 이상 침묵만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웃기도 했습니다. 다만 비 오는 밤이면 두 사람은 늘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의는 때로 법보다 앞서고 양심은 때로 욕망보다 무겁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리고 정윤우는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촛불 아래에서 자신을 시험했던 여인의 눈빛을, 남편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을, 가리고 마지막으로 남긴 감사의 말을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죽음으로도 끊어지지 않으며 진정한 정의는 법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고 말이지요. 최서연이라는 여인은 그 두 가지를 모두 지켜냈습니다. 남편에 대한 사랑과 억울함에 대한 정의를 말입니다. 그리고 정윤우와 박득세는 그 밤 이후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고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깊어졌지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죽음으로도 끊어지지 않으며 진정한 정의는 법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고 말이지요. 최서연이라는 여인은 그 두 가지를 모두 지켜냈습니다. 남편에 대한 사랑과 억울함에 대한 정의를 말입니다. 때로는 욕망을 이기는 것이 진정한 용기이며 때로는 침묵하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법이 아닌 양심이, 권력이 아닌 마음이 세상을 바로 세운다는 것을 말이지요. 여러분은 정윤우의 선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날 밤 그 자리에 있었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